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역사적 진실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더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불만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난할 대상으로 삼아 감정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바야시 타케루입니다. 평범한 20대 일본인 남성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일본의 역사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가르쳤죠. 철도와 학교를 세워주고 산업을 발전시켜 주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킨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전쟁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이야기하며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배상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뉴스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주장은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일본이 한국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점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계속해서 과거의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케이팝과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왜 너는 케이팝을 안 좋아하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하는 것 같은 압박을 느꼈거든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한국은 저에게 그들의 문화를 좋아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줬는데 감사는커녕 비난만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었고 저는 그 주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본이 이미 1965년에 한국과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며 돈을 더 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합의가 일본의 마지막 사과이자 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 합의를 철회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요구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일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꺼내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극우 성향의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극우단체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고 싶어 하면서도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고 주장했죠.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를 넘어설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매주 나누는 대화는 모두 한국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대화들 속에서 저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에 대한 혐오에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게 되었죠. 한국은 일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이런 비난에 지지 않으려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적대시하는 감정 속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한국을 비난하면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처럼 극우단체 모임에 참석한 후 어르신 두 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근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었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평소처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이 또 일본에게 돈을 더 요구하려 한다며 불만을 주고받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한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저와 남아있던 다른 어르신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도 마음은 급했지만 정작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면서 상황을 관망했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타인과 신체 접촉을 꺼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 때문인지 다들 구급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빨리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급대가 금방 도착하겠지. 괜히 나서서 실수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커플 중 한 여성이 저희 쪽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어르신에게 다가가더니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곧 그녀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무언가를 지시했어요. 남성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성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계를 열고 패드를 어르신의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기계가 신호를 보내자 여성이 저희에게 잠시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심장 충격기가 전기 충격을 가했고 여성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만 품고 있었는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이 나서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국인 커플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는지 확인한 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커플은 간단히 설명을 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듯 그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떠나는 모습이 제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은 구급대원들의 처치로 점차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저에게 말했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미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 한국인 커플이 없었다면 어르신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평소 그렇게 미워했던 한국인들이 위급한 순간에 나서서 생명을 구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던 건 저의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그 한국인 커플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처럼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였죠. 그날 이후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함께 있었던 극우단체의 다른 어르신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한국을 경계하던 어르신이었기에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인들이 그렇게 나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어르신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맹목적인 혐오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놈들이 나선 것도 어딘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자기들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런 거겠지. 원래 한국 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르신은 한국인들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평소 같았으면 어르신의 말에 동조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 대화를 끊고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어요. 한국인 커플이 보여준 행동과 어르신의 반응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으니까요. 이때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맞는 걸까? 이 의문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극우 단체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일방적이었고 다른 관점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누던 대화는 언제나 한국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들의 말 속에는 사실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커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가 평소에 믿어왔던 혐한 감정과 완전히 모순된 모습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듣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실은 뭘까?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을 미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로 무엇이 있었는지 스스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만약 제가 찾은 자료들이 제가 믿어온 것들과 다르다면 저는 그동안의 저 자신을 부정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사 자료와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인터넷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과 주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곧 일본 정부가 감추려 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의 억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저지른 잔혹한 범죄와 인권 침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그 문제들이 과장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왜곡된 정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수많은 끔찍한 진실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혼란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내가 해온 말과 행동들은 뭐였던 거지?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어리석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극우단체가 주장하던 내용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불과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죠. 어르신의 냉소적인 반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한국인들이 돕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혐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왜 여전히 그들을 미워할까? 저는 그들의 혐오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분풀이와 집착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한 이후 도무지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수많은 자료들이 일본의 과거사와 잔혹한 행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강제징용, 위안부, 전쟁 범죄, 그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과장된 주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확인한 사실들은 저를 한없이 작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극우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퍼뜨렸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배우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며 저는 지난날 제가 내뱉었던 혐오와 비난의 말들이 떠올라 괴로워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온 이유가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저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극우단체에서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그곳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 변하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다음 모임 날 극우단체의 어르신들과 회원들 앞에서 제 경험과 조사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왔던 제가 이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내야 했으니까요. 모임이 시작되고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단체의 회원들이 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 미쳤냐? 그딴 거 다 한국의 날조라고 했잖아. 내가 그놈들 편을 들다니. 어디 세뇌라도 당한 거야?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몰아세우기 바빴죠. 한순간에 단체에서 배신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말은 조금의 공감도 얻지 못한 채 묻혀갔고 회원들은 여전히 맹목적인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르신들과 극우 성향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증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게는 이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그들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저는 단체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제 경험과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더 짜증나는 거야. 걔네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들은 역사적 진실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더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한국이 자신들이 누려왔던 우월성을 위협한다는 열등감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비난할 대상으로 삼아 감정을 분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이 단체에 가졌던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불만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혐오와 편견에 깊이 빠져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니 견딜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맹목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한국을 미워할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날의 행동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비난을 퍼부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하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그 지하철역에서의 무기력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보여준 신속한 대처와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르신의 죽음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극우단체의 어르신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한국인을 비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고 제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접 사과할 수는 없더라도 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비슷한 혐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온라인에 저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미워하게 된 이유, 극우 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 생명을 잃을 뻔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 자신과 맞서 싸워야 했고, 제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감정을 매번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댓글로 저를 배신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글을 읽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조금씩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혐오에 빠져 있었고 극우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 글을 읽고도 저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이 길은 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말해야 했고 저는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 제 경험과 깨달음을 기록하며 혐오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쓴 글은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했냐? 라는 조롱도 끊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봤던 한국인 커플의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한 생명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매일 저를 붙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한국을 미워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죠. 이후로도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혐오했던 이유가 단순한 편견이었음을 깨닫고 화해의 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서로 배워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분쟁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뉴스 댓글창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며 혐오를 퍼붓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비난은 마치 제가 한때 가졌던 감정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저의 이야기가 미미하더라도 그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메시지를 꾸준히 온라인에 남기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한때 저와 같은 극우 성향을 가졌던 친구였어요. 너 요즘 올리는 글들 봤어. 처음엔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한 내용이 궁금해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과거에 제가 가졌던 혐오와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편협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칠 무렵,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이제 뭐가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어.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알아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화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극우단체와 친구들의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혐오와 편견 속에 갇혀있지만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또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각에 갇혀있는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들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삶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했고 그 진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강연장. 수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줄을 서지 않고 강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고 강연장에 입장하기 위해 미리 와서 줄 서 있던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엘리입니다. 우리 영국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로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예요. 스톤헨지, 런던의 타워브리지, 원저성 등이 유명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영국으로 관광을 오고 있어요. 또한 영국에서는 월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등 수많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 문학의 기준을 설정했고 뉴턴의 운동법칙과 중력이론부터 찰스 다윈의 진화론, 생물학, 철학, 종교, 사회과학에까지 영국의 과학적 발전은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근대 과학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영국에서 발생한 언어이며 영국 음악, 영화, 패션, 미술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딜 가도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이야기가 가득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봤자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와 역사적 측면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은 고대 로마, 그리스 문명부터 중세 르네상스,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기를 거쳐왔죠. 또한 유럽은 많은 예술적, 문학적 운동의 발원지예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프랑스의 인상주의, 독일의 바로크 음악 등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유럽 국가에서 배출되었고 이들의 작품은 여전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행사인 칸 영화제, 베네치아 비엔날레, 옥토버 페스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은 전부 유럽에서 개최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와 문화 행사들은 전부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문화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코웃음 쳤고 한류가 영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하도 한국을 칭찬해서 저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잠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사진을 봤었는데 전쟁 후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 모습과는 다르게 처참했어요. 최근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에 감탄했지만 불과 70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이 되었겠어라는 생각이 강했죠. 오히려 예전에 한국의 모습이 더 기억이 남아서 한국은 후진국이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럽의 대단한 문화를 놔두고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중 미국인과 중국인이 가장 많았지만 한국인 학생들도 300명이 넘게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는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상당수의 한국인 학생들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학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류가 영국 전역에서 퍼지는 것보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전 세계 많은 학생들보다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게 제게는 더욱 놀라웠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국인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회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한국학회 동아리는 많은 한국 학생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요. 동아리에서는 한국의 주요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한국의 설날, 추석 등 전통적인 명절을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와 한복 입기, 전통놀이, 한국 음식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미 한국에 관심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가입해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죠. 동아리 모임 때도 가장 빠르게 와서 모임을 준비했고 모임이 끝나고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설날을 기념해서 한국 전통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행사를 크게 기획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고 저도 행사를 도우며 옆에서 지켜봤죠. 학업과 병행하며 많은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피로해 보였지만 모두가 내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다면서 웃으며 열심히 행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사 준비 마무리 단계였는데 갑자기 한국 전통 가옥의 사진을 담당하던 한국인 친구가 전시할 사진의 상당수를 분실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그 친구를 쳐다보았고 사진을 분실한 한국 유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사진 전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분실했다는 순간 많은 한국 학생들은 그 학생을 비난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스마트폰이 아닌 카메라로 찍은 높은 화소의 가옥사진 파일을 1200장 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것도 잠시, 다행히 사진을 받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몇 군데 사진관을 방문했는데 대량의 사진을 인화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죠. 한국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자 분량을 나눠서 뛰어다니며 소량의 사진을 빠르게 인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아슬아슬했지만 성공적인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놀랬던 이유는 만약 영국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다면 비난하고 끝났을 텐데 한국인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괜찮다며 위로하는 친구도 보였죠.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학생들이 이틀간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을 때 다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았죠. 특히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감싸주는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을 보니 아시아 국가가 유럽 국가보다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 제 편협했던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깔끔하며 무슨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이는 한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는 매년 봄에 옥스퍼드 문학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전 세계의 유명 작가들이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독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다양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페스티벌 행사장 앞에 도착하니 강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인원이 참가할 수는 없었죠. 그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줄을 서지 않고 한꺼번에 강연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강연장 입구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유학생을 따라서 같이 새치기를 시도하는 유럽 친구들도 여러 명 보였죠.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한국 학생들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중국 유학생이 먼저 강연장에 입장해서 모든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은 기분의 새치기를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페스티벌 담당자들과 교수님들이 나서서 제지를 했고 줄을 서 있던 친구들만 입장할 수 있었어요. 운 좋게 강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강연장에 수많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죠. 그런 한국 유학생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더욱 호기심이 생겼고 방학 때 한국을 다녀온다는 한국 유학생 민지를 따라 저도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한국까지는 거리도 멀고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 영국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실업률도 높고 높은 주거비와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주변 유럽 국가도 쉽게 여행을 못 다니는 실정이라 먼 한국까지 방문하기에는 부담되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여행 갈 수 있었어요. 민지와 저 에이바라는 친구 셋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에이바는 저와 달리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여행하는 게 꿈이어서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고 말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보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에 대해 대단하다는 감정은 받았지만 아시아 국가가 유럽 국가보다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게 마음속에 남아있었거든요. 그 생각은 공항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한국의 공항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쾌적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게 견주어도 한국 공항의 시설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기로 진행되는 많은 유럽의 나라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한국인들은 공항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그건 민지의 아파트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영국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지하철 시설이 좋았는데 저는 지하철 시설보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더 신기했습니다. 사실 영국 지하철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과 노숙자들이 있어 찌린내가 나는 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국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의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모습이 신기했는데 한국이란 나라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보니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집은
서울의 반포라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말했는데 저는 민지 부모님이 아파트에 산다고 말해서 그렇게 잘 사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지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요. 주말이면 정원의 잔디를 깎고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죠. 그래서 영국에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영국의 아파트는 건물만 있고 정원이나 꽃과 나무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민지의 아파트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가득하고 숲속 산책길을 걷는 것처럼 아름다운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초록초록한 정원뿐 아니라 아파트에는 호수도 있었죠. 아파트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는데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잘 정비된 공원을 놀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한국의 아파트는 굉장하다고 연신 칭찬을 하며 민지의 집으로 들어갔죠. 한국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쾌적했어요. 민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친구는 탄성을 내지르더라고요. 민지의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친구의 모습이 살짝 부끄러웠지만 저도 민지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친구처럼 탄성을 내질렀을 게 분명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은 마치 호텔 같았고 탁 트인 전망으로 보이는 조경은 작은 숲속 마을 같았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민지와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며 음식을 만들고 계셨고 저와 친구는 조심스레 민지의 안내를 받아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벽에는 커다란 TV가 걸려져 있고 고급스러운 소파와 장식장도 전시되어 있었죠. 민지의 방을 들어가니 붙박이장으로 옷장이 설치되어 있고 민지가 없는 동안에도 항상 청소를 깔끔하게 해두셨는지 먼지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민지가 살짝 덥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만지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세상에나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 굉장하더라고요. 에어컨도 각 방마다 천장에 매립돼서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민지의 말에 우리는 경악을 했죠. 에어컨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도 전부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는 민지의 말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놀라워하며 한참을 대화하는데 민지의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주방으로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10명 넘게 파티해도 될 만큼 음식이 가득했죠. 너무 많이 차려져 있어서 이 음식을 우리만 먹는 건지 물어봤는데 민지 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준비했다며 많이 먹으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더 이상 접시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갈비찜이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달콤 짭짤한 양념이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렸죠. 영국에서도 한식이 유명해서 몇 번 맛을 보긴 했는데 결단코 이 맛은 나지 않았어요. 특히 민지 어머니가 손수 담그셨다는 김치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김치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신 물을 들이키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잡채라는 음식에 빠져서 자기가 먹어본 면 요리 중 최고라며 엄치를 척하고 올리더라고요. 민지 어머니는 잘 먹는 우리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고 너무 음식에만 열중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민지 어머님의 요리 실력은 엄청났어요. 식사 후 민지가 한국의 커피를 타준다며 시원한 것과 따뜻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저와 친구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죠. 민지가 웃으면서 커피를 타는데 저는 경악했습니다. 냉동고를 열어서 얼음을 꺼내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컵을 대니 얼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민지에게 물어보니 냉장고 기능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민지의 집은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민지가 산책하자며 나가자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버튼을 누르니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까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한국의 아파트는 모두 이런 최첨단 시설들이 있는지 민지에게 물어봤는데
민지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면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한국의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지를 따라 산책을 하는데 민지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상가들도 불이 켜져 있고 한국의 밤은 굉장히 밝았지만 밤 8시가 넘었고 해가 졌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 민지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았어요. 민지는 웃으며 멋진 야경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민지를 따라 10분, 15분쯤 걸었는데 세상에 평생 잊혀지지 못할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민지는 우리를 한강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고 한강에서 보이는 조명과 수많은 건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민지는 좀 더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를 데려갔고 그렇게 민지를 따라 반포대교라는 곳으로 갔는데 해가 진 밤에도 수많은 인파가 앉아 있었어요. 해가 졌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놀랬는데 민지가 곧 시작한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반포대교가 잘 보이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반포대교에 도착해서 보여지는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반포대교에 다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분수쇼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분수쇼를 관람했고 민지를 따라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분수쇼를 관람하고 늦은 밤까지 한강을 산책하다 민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날만 민지의 집에서 머물고 둘째 날부터는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했죠. 민지는 아침을 먹고 가라고 말했는데 민지의 부모님도 출근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민폐라고 생각해서 고맙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그러지 말고 아침을 먹자면서 저와 친구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는 건 줄 알았어서 살짝 당황한 채 민지를 따라갔는데 민지가 데려간 곳은 놀랍게도 아파트 안에 있는 조식당이었어요. 민지는 부모님은 아침에 출근 준비로 바쁘셔서 가볍게 토스트와 커피 정도만 드셔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종종 와서 먹었던 곳이라며 아파트 조식당을 소개했죠.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가 나온다니 정말 굉장했어요. 조식은 간편식으로 나왔는데 아침 식사로 부담 없이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산책 겸 아파트 단지를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없는 게 없었어요.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독서실과 카페까지 있었죠. 아마 이런 곳에서 산다면 외출하지 않고 아파트에서만 지내도 될 정도로 훌륭해 보였죠. 우리는 민지의 아파트가 굉장하다며 계속해서 칭찬했는데 민지는 머쓱한 표정으로 요즘 생기는 신축 아파트는 영화관도 있고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며 더 좋은 아파트도 많다고 말했어요. 아파트에 영화관과 호텔에서나 있을 법한 루프탑 수영장이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설마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의문을 가졌다가 이내 민지의 아파트를 생각하며 민지의 아파트보다 더 굉장한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예약해 놓은 숙소로 이동을 했고 친구가 한국 오기 전에 꼭 방문하겠다고 적어 놓은 곳들을 둘이 관광했어요. 사실 민지가 본인이 관광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거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며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거절했어요. 친구가 계획한 인사동, 광장시장, 경복궁, 명동, 북초난옥마을, 남산타워, 이태원, 홍대,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고 친구가 코엑스랑 한국의 박물관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아쉬웠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았지만 더 머물며 한국의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국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한국에 다시 가서
이번에 못 본 관광지들과 한국의 다양한 도시를 관광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아파트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